박사님 이제 곧 테슬라 실적 나오잖아요. 3분기 실적. 네. 네,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한 6대 4로 부정적으로 보고 4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네. 5대 5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나도 그쵸, 그만을 또.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실 네, 것 네, 같고 네. 6대 3 정도로 6이 부정이고 4가 긍정인데요. 예. 우선은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많지만 네.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보는 기준은 공통적으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의 순이익률이 아니라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률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부분의 순이익도 정말 저는 좀 웃기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하는데 예. 그 CO2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판매액은 뺍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자동차 비즈니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양이. 네. 이걸 다 빼요. 이걸 다 빼고 순수하게 자동차 부분에서만 판매와 생산에서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 여러분 그 전체 매출 총이익은 1분기 대비 좀 늘었어요, 순이익률이. 네.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동차 부분은 2분기, 1분기 대비 심지어는 감소했습니다. 1분기도 대단히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순이익률이 저하되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딱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CO2 매출권 빼야 됩니다. 네. CO2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면 되게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테슬라가 얻어내리는 반사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유럽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이번에 2분기 대비 매출 순이익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뭐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주가는 저는 그렇겠죠. 올라갈 거라고 네.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라면 다시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순이익률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거시경제 상황이죠. 왜냐하면 9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빅컷을 했지만 예. 그 효과는 10월부터 나타나잖아요. 근데 2분기는 여러분 9월까지잖아요. 네. 7, 8, 9잖아요. 네. 7, 8, 9월에는 계속해서 고이윤 시대를 이자율 시대를 테슬라가 통과했다라는 거고요. 네. 고이자율 시대를 통과한다는 건 특히 미국에서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할부 금융을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을 계속 내렸죠. 네. 여러분 순이익률은 뭡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평균 판매 가격을 빼기 평균 생산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를 순이익이라고 하고 이거를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이익률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가와 비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는 계속해서 비용을 감소시켜 왔어요. 되게 완만하지만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 분기마다 한 번도 거의 예외 없이 판매 가격 생산 비용을 내려왔어요. 이건 이윤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엔지니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판매 가격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의 낙폭이 컸다라는 거하고 또 2분기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리스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할부하고 다르게 이 판매자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매자가 소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동차 회사가 갖게 되고 이건 일종의 부채로 남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았지만 그나마 이번에 판매 실적이 좋았던 건 중국 때문인데 중국에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없앴는데요. 어떤 보조금을 하나 부활시켰냐면 제가 오래된 내연기관 차를 갖다 팔고 폐차를 시키면 전기차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러니까 뭐 언제나 뭐 2년마다 신차를 바꾸는 사람들 또는 원래 전기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면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을 폐차시키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했고 이것이 테슬라한테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뭐 테슬라가 너무 좋아서 잘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팬심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확한 시장 데이터는 중국에서 독특한 보조금이 발동이 됐다라는 거고 이것이 효과를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 소비 심리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판매 가격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고 유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내연기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특히 독일 기업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 보조금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테슬라마저도 매출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었고요. 이 이윤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 이윤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트럭은 생산해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아직까지는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아마 저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 했던 투자들이 이제 리턴을 시작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올해 4분기에 조금 나타날 거고 본격적으로는 2025년 1분기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수익률 하락이 그리고 또 4680 배터리도 아직까지 마이너스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못 넣는 그러니까 이런 손익분기점을 못 넣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률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저는 결과화된다라면 주가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리튬 가격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리튬 가격이 뭐 계속해서 2023년에도 하락했지만 24년도에도 많이 하락했고 7, 8, 9월에도 많이 하락했어요. 네. 문제는 리튬 가격이 바로 하락한다고 해서 배터리 가격으로 바로 1대1로 그 다음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타임렉, 시간 지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024년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고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 비용에서의 비율이 대단히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많이 하락을 시켰다라면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가 대단히 컸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이나 4680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판매 가격 하락이라든지 리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판매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면 이윤율이 상승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테슬라의 생산 비용 절감에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터리 가격 말씀 주셔가지고 이 옛날에 신재생 에너지랑 석유화학, 석탄화학 발전이랑 그 그리드 페리티 구간처럼 네. 똑같이 자동차도 휘발유차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전기차에 배터리 들어가는 그 비용에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25년 말 정도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골드만삭스 예상한 것도 보니까 막 지금 벌써 작년 배터리 가격이 26%가 빠졌고 네. 26년, 27년 가면 50% 이상 반토막 이상 더 나기 때문에 그 휘발유 차랑 가격 경쟁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리포트 나온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론 머스크가 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보조금 주는 거 자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충분히 프라이스 패러티라고 하죠. 이거를 맞출 수가 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올해 말에 완공되는 것이 리튬 정제소입니다. 리파이너리. 리튬 정제소를 지금 테슬라가 짓고 있고 사실 여러분 리튬 원석에서 정제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머니머신이라고 그래요.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그래서 테슬라가 정제소까지 만들기 때문에 리파이너리까지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의 변화들을 갖다 충분히 또 변동들을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내부에 리튬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짜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해 말에 완공이 돼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의 효율성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만 배터리에도 어마어마한 R&D가 들어가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소디움 배터리가 요즘 또 R&D가 많이 들어가죠. 소디움을 리튬 대신에 나트륨 그러니까 이 소금을 집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솔리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배터리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석유를 파는 것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미
투자한 곳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하고의 경쟁력을 맞추기는 대단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테크놀로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의 경제 효과 또는 어떤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러닝 이펙트들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싸지는 경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술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저렴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많이 쓸 경우에는 또다시 이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술의 혁신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지고 다시 또 저렴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가 발목을 잡는 일들은 저는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예측하는 거고 꼭 2025년이 아니더라도 2026년 되면 프라이스 페리티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과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고 또 근데 주행비에서 전기차 부분이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전환 정도 속도는 2025년, 2026년부터는 대단히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강한 그 지지 선언을 하면서 좀 정치색을 띈 게 오히려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일론 머스크도 필라델피아 뭔가 어디서 뭐 누구든지 CEO도 정책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CEO가 공개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막 돈 주고 공개적으로 지지 유세까지 가고 막 이거는 완전히 전 다른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었다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 AI에 대한 규제보다는 AI 지능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6월 달에 발표했던 공약에는 AI를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진행됐던 미국의 맨하탄에 전 세계 물리학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표 수장이 오펜하이머였고 여기서 핵폭탄을 만들어냈던 것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프로젝트인데 트럼프의 공약에는 AI를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엄청난 지능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AI 부분에서는 전 세계를 앞서는 이러한 전략을 피겠다라는 것은 다양한 규제 인허가 부분에서도 규제의 틀을 완화하겠다는 뜻인 거고 이 부분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단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선언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이죠. 일론 머스크가 돈도 많이 벌고 또 욱하는 기질도 있다 보니 관종이네요. 관종 기질이 있죠. 명확하게 나르시시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건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고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CEO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죠.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애플이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었던 것 이것이 애플의 불안정을 낳았고 근데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톰 쿡이 잘 넘겨받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던 건데요. 과연 테슬라에 2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걱정이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지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기더라도 요즘 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이거는 펀더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주변부 요소적인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대단히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만을 키우게 되는 이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르는 것이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올라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분위기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오르는 것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저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치 자금을 대는 것, 후원금을 대는 것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이 유세 현장에까지 나타났던 것, 미국의 언론들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는 것, 물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해요.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제품을 보고 구매하지 CEO를 보고 구매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물론 그의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만 CEO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CEO 막 구속되고 막 그러면 그 제품 사기 싫어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 판매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쪽으로 엄청나게 약진해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왔고 GM도 이제 그 뭐 에퀴녹스 중저가 모델 나오면서 이제 월간 판매 7, 8, 9 누적으로 이제 역대 그 분기 판매 최대치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테슬라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비테슬라 진영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좀 매력적인 중저가라든지 이 신차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앞으로 계속 좀 그 전기차 쪽에서 비테슬라 진영의 세력이 더 확대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격차는 또 다시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은 시장이 워낙 작았을 때 테슬라가 선구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먼저 열었고요. 시장 점유율이 50% 넘었던 거는 네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무조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건 초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네네. 이것이 대중 매스 마켓으로 바뀌었을 때 시장 점유율을 일치시키는 것은 저는 뭐 그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체 매출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느냐 거기에서 수익률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느냐 또는 뭐 ESS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에서 신규 사업에서 계속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미래 매출을 얼마나 키우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 점유율은 지금 미국에서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때려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안 커지는 것이 안 커졌었던 것이 정확하게는 잘 안 커졌었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던 거고 여기에서 현대기아차가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중국차가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포드하고 GM이 버벅대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현대기아차 합쳐서 2위를 차지했던 건 저는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4분기에는 모델 Y 주피터에 대한 초기 생산에 들어갈 거예요. 초기 생산 들어간다고 해서 판매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항상 여러분 모델이 체인지업 되면은 초기 생산을 통해서 수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수율이 안정적일 때, 그러니까 즉 생산의 성공 방정식이 확정되면 이 방정식에 따라서 라인을 확대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페이스 리프트도 양산되기까지는 1, 2개월이 보통 생산을 시작한 다음에 1, 2개월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차 모델을 테슬라가 지금 발표하고 안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2025년 신차 모델이 지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투자자들이 물어볼 거고 아마 두리뭉실 얘기할 거예요. 내년 초가 될 거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른바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스본 효과라는 것 때문이죠. 오스본 효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델 Y가 다음 주부터 만약에 시판된다고 하면 이번 주는 모델 Y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다음 달에 나온다면 이번 달 안 사실 거고 뭐 내년 2월 달부터 나온다 그러면 2, 3개월 좀 참지라고 생각이 들면 구형 모델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벌써 할 수 있는 이미 구형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 Y는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할인해 줘야지 사는 거죠. 할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수익률이 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스본 효과가 주니퍼에 대한 소문들을 테슬라 유튜브에서 정말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여주면서 막 환호하고 너무 좋을 거다 얘기하는데 그거 테슬라한테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부분에서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이 오스본 효과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모델 Y가 안 팔리면 할인으로 밀어낼 겁니다. 판매 가격을 더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왜요? 주니퍼를 사람들이 기다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또 지금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건 모델 3과 모델 Y에 기초한 조금 일종의 저렴이 버전 이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내년 2월에 나온다 그러면 모델 3, 모델 Y 페이스리프트도 사람들이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스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게는 기업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 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 테스트를 하더라도 다 막 시커멓게 가리고 하잖아요. 천 싸고. 맞아요. 그 이유는 그 부분에 계속 노출되면 오스본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런 차량이 노출된 것도 이제 생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도 오스본 효과를 어떻게든지 줄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신차 기획은 2025년에는 신차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1, 2분기, 1분기 아닌 2분기에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연착륙이 돼야 돼요. 이 연착륙이 못 되면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되게 꼬일 거고 특히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1분기하고 2분기의 실적도 대단히 안 좋게 될 거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신차의 모델의 플랫폼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모델 3과 모델 Y가 인기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델 Y 엄청나게 인기 있고 모델 3도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대단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아지고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기 있는 제품을 유사한 제품을 확대하거나 페이스 리프트를 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테슬라에게 있는 마케팅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큰 숙제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있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또는 CFO는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두리뭉실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신차 계획이 없냐? 이건 아니고 분명하게 올해 1분기 때 신차를 내년에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점들은 최대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한다라면 정말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동차 시장을 모르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 신차 발표 하나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신차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오스본 효과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 경쟁력 자체에서 테슬라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게임 체인저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피처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전기차도 중국 전기차들도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중국 전기차는 전기차를 품질 좋게 만드는 1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중국도 2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2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현대 기아차나 포드나 GM은 2단계로 진입을 못 하고 있죠.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언제든지 특히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것이 OTA잖아요. 뭐 제품 문제 있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고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기능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판매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정비소 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정비소를 전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기능 업데이트를 할 때 많은 경우를 지금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테슬라는 이것을 거의 100%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에서 차별화를 꾀할 할 것이고 이것이 꾀할 때 사람들이 나는 피처폰 안 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나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에서 별로 받쳐주지 못하는 차량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힘이 그때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내년에 나오는 신차는 방어적 전략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에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이 충전하고 충전 인프라. 전기차를 타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했더니 충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테슬라는 그 슈퍼차저 충전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큰 테슬라 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계속 확장성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이 충전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 뭐 잘하고 있죠. 우선은 1분기 이후에 테슬라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슈퍼차저 팀을 전원 해고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슈퍼차저에 대한 문제점들과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시기가 잠깐 있었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시 고용을 했고 왜 해고하고 고용을 했는지는 저는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슈퍼차저의 네트워크 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방식으로 충전 방식이 통일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차주에게는 좋은 것은 전기차 차주에게는 충전할 곳이 충분히 많아진다는 부분에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도 아주 작지만 마진이 생깁니다.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슈퍼차저에서 테슬라 차량만 충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조건마다 교통 조건마다 충전 네트워크 인프라는 다르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신차 판매의 90 몇 %가 전기차인데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전기차를 안 타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주거 지역과 직장에 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노르웨이 통계입니다만 사람들이 충전을 어디 가서 하느냐, 주유소 가서 하거나 뭐 충전 슈퍼차저 이런 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집에서 90%를 넘게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세워두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거기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의 주차장의 100%를 전기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도 100%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충전을 해주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차 여러분 직장 가셔서 세워놓으시면 누가 와서 세차까지 해주시잖아요. 집에도 그렇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세차를 와서 해주잖아요. 누가 와서 충전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출퇴근길이 압도적으로 긴 사람들. 여러분 가끔 속초 놀러 가고 싶고 가끔 서울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부산 가고 싶고 광주 가고 여수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줄 조금 더 쓰면 돼요.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충전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몫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대기가 많아서 짜증나요. 조금 더 참으면 돼요. 이거는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출퇴근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도적으로 저는 빠른 속도로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정부 당국에서 해줘야 될 문제인데 미국은 조금은 다른 건 뭐냐면 미국은 흔히 말하는 서버반 그러니까 위성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시카고든 무슨 뭐 도시든 간에 도시 내부에 살고 있는 보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구가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반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 자체가 이런 외곽 도시라는 거 우리로 치면은 우리 수도권이게 되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시들의 발전 형태가 미국에서 먼저 1950년대 60년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반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들은 보통 왕복 우리식으로 하면 100km를 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경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200km까지 가면은 이틀에 한 번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300km 가고 400km 가면 이런 불안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한 이런 걸 레인지 앵사이어티 충전의 이거에 대한 두려움, 이 도달거리 이 한 번 충전하면 주행하는 주행거리의 두려움,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는데 레인지 앵사이어티가 분명하게 미국은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서버반에 살면서 부도심에 살면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워낙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은 자동차 보조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충전소 보조금을 줘서 충전소를 확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거는 얘기하는 건 이제 언론들이나 전기차를 사고 싶지 않은 분들이에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충전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습관이 붙으면 그러니까 전 독일에 살 때 12년을 살았는데 슈퍼마켓이 다 8시에 문 닫았어요. 토요일은 4시에 닫고 막 그러면 어떻게 살까? 막 8시에 슈퍼마켓 문 닫고 토요일 날 4시에 닫고 일요일 날은 문 안 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사람 거의 적응해요. 슈퍼마켓에서 있는 거 편의점 없습니다. 24시간. 주유소에서 뭐 물건 간단하게 팔고 아주 비싸게 팔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또 밤늦게 가서 살 때는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마이크에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갖다 주죠. 뭐 이런 식의 물건 대단히 비싸요. 이런 식의 생활 속에서도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적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바뀌는 것이지 이러한 불편이 엄청나게 커져서 나는 전기차를 못 산다라는 것은 전기차 아직 가고 싶지 않은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요. 내연차가 힘 좋고 막 부릉부릉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저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 세계를 생각하실 때는 지금 기후 위기를 생각하실 때는 전기차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가 석탄으로 만들면 문제가 있죠. 재생에너지 그래서 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희귀금속을 채굴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리튬을 채굴할 때 이 부분도 그럼 희귀금속을 줄여야 되는 거고 네네. 채굴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채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네네. 문제는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특히 대중화됐던 1907년 포드의 모델 T가 나왔을 때요. 모델 T에 그리고 자동차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붙은 거는 4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끊임없이 매연가스를 시커먼 매연가스를 뿜으면서 40년 동안 운영이 됐었고요. 그 이후도 저감 장치도 단계적으로 됐었고 문제가 많았던 거고 교통사고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탈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방향인 거고 전기차의 충전소 문제 큰 문제 아니라고 보고 전기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생각해서 테슬라는 먼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테슬라가 신의 한 수를 좀 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시장을 열어가기 위해서 테슬라가 정말 잘했던 것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은 좀 본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맨 앞부분에 질문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 화재 관련돼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나라 그 화재 뭐 전기차 포비아 막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사람들 이제 의견을 여쭤보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여론이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건데요. 뭐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유럽에서 전기차 화재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사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 그걸 극대화시킨 거고요. 네네. 사실은 화재의 원인도 확대됐던 원인도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내연기관차의 화재가 더 많이 납니다. 네네. 그건 여러분도 많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다만 피해는 전기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빈도수는 내연기관이 많고 피해는 전기차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한국 시장에서 사실은 전기차 캐즘 이건 한국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캐즘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국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 전기차 캐즘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적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거부감을 형성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머 캐즘에 빠졌어 아무도 안 사는데 내가 왜 사? 이런 식의 심리, 어머 불까지 나네, 정말 위험하네 이런 심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전기차 안 산다? 이거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수출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전기차 덕분입니다. 네네. 이런 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전기차로 영원히 안 가려고 해도 한국이 전기차로 영원히 안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있고 프라이스 메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거와 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 자. 우리는 가격 수용자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로 가면은 내연기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도 언젠가는 내연기관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다른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은 그거 지금 힘들어서 하는 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하고 제네시스는 전기차 온리 브랜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대만 앞으로 내연기관을 일부 생산하겠지만 이것도 그 시대가 저는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을 즐겨야지 해서 내연기관 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연기관은 소멸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소멸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여러분 감가상각도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뭐 전기차 중고차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화재 때문에 한국에서 나타난 특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지나면요 내연기관차가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이 금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서 12개 주에서. 그리고 미국, 유럽도 뭐 35년. 물론 정치적인 논쟁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2030년 되면요. 뭐 2030년에 금지되는 도시도 있고요. 심지어는 유럽에는 2030년부터 내연차 사는 게 금지되는 도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데서 그러면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2008년, 2009년 되면요. 조금 있으면 내 차는 생산도 안 되는 차인데 누가 사겠어요.
이런 도미노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 차 사는 것이 두려우실 거예요. 왜요? 중고차 가격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중고차 시장은 동유럽과 아프리카에 수출하지 않으면 벌써 붕괴됐어요. 내연기관의 중고차들은 대부분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받쳐주는 시장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이 버티고 있는 거지 내연기관 시장에 저는 붕괴하는 것 이런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